이번 시간의 주제는 후원자 관리입니다. 후원 모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의 상황에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정부 보조금으로 주로 운영이 되고 후원금은 아주 부수적인 미미한 역할을 하는 경우보다는 후원 모금을 규모 있게 하고 그 조직 운영에 있어서 이제 후원 모금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회복지 기관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후원 모금이 활성화될수록 그 재원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할 필요도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좀 규모 있는 후원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후원 계획입니다. 모금 목표는 사회복지 조직의 필요와 비전을 반영하고 있어야 하고 잠재적인 후원자의 실질적인 역량에 따라서 모금 캠페인의 규모가 적절해야 될 텐데요. 사회복지 조직이 구체적인 조사의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면, 그러니까 이번 후원에서 얼마만큼의 후원금을 목표로 하겠다. 1,000만 원, 1억. 자, 너무 규모가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보조를 받지 않는 기관들은 사실 대규모의 후원을 개발해야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후원 계획을 어디까지 목표로 삼을 건가에 관련된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모금 목표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명의 거액 후원자로부터 유치할 수 있는가? 여기 답할 수 있으면 적절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10명은 사회복지 조직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조직의 경우에는 소액 후원자들을 다수로 이제 개발해서 모금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모금 규모가 좀 커지면 그 아주 소액 후원자들의 10명보다는 거액 후원자가 소수라도 그 전체 목표의 일정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반드시 감안을 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자,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후에 장기 목표, 푸르메 재단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병원. 자, 이것이 1년, 2년의 모금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아주 장기적인 목표였는데, 근데 10년의 목표만 가지고 모금팀이 움직여 나간다면 사기와 열정이 고갈돼서 번아웃될, 지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취 가능한 작은 성공들이 중간중간에 단기적인 목표로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지나치게 장기적인 목표는 모금가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모금 캠페인의 구성을 위해서는 직원과 자원봉사자 모두 추가적인 훈련과 외부로부터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일반적인 사회복지기관에선 모금에 관련된 훈련을 별도로 받을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요. 좀 더 규모 있는 체계적인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 외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외국의 경우에는 아예 모금을 위한 컨설팅 기관이 따로 있어서, 사회복지 기관 따로 있고 컨설팅 기관이 따로 있어서 계약을 맺고 이 모금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후원자 파악과 양성인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이사진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이 법인으로 처음 출발할 때 단체를 후원하는 사람은 단체 설립자, 이사장, 대표이사, 그리고 이사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마일 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치과 의사들이 만든 재단입니다. 치과 의사들이 중증 장애인들의 구강 건강, 치과 의사들이기 때문에 구강 건강, 치아에 관련된 관심이 높은데, 특히 중증 장애인들이 치아 관리를 잘 못해서 치과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또 질환이 발생하더라도 장애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중증 장애인들의 구강 건강에 대해서 뭔가 좀 기여를 해보자. 그래서 치과 의사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도 않고 대중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좋은 일 한번 해봅시다라고 모인 치과 의사들, 그 사람들이 맨 먼저 후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이사진은 법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가능한 최대의 자원을 제공하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고요.
그들 스스로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네트워크를 자원으로 삼아서 사회복지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의사결정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에서 이사라고 하는 것은 지시라는 자리가 아니고 기여하라는 자리입니다. 재정적으로 기여를 하던 전문성을 기여하던 뭔가 기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지 높은 자리에서 뭔가 지시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또는 뭔가 이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의 법인의 이사 외에 이사라는 것은 뭔가 기여해야 되는데 후원 개발에 있어서도 본인이 직접 아니더라도 후원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걸 첫 번째로 할 역할이 이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새로운 이사진의 발굴과 교체 등에 있어서도 모금팀에서 관여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사를 발굴할 때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사로서 역할해 주십시오라고 섭외할 때 이권을 주고 섭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여를 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해야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잠재적인 후원자들은 이사진의 책임과 참여, 희생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후원자들이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 조직에 후원을 할 때 그것이 거액이든 소액이든 사회복지 조직 구성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조직 구성원들, 특히 이사회에서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100억이 필요한데 이사진에서 50억을 모았습니다. 나머지 50억을 채워주세요. 이런 방식이어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잠재 후원자 명단을 확보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관계자의 지인, 또 지역신문과 매체를 활용하는 것, 사회복지 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들, 뭐 거래업체들, 또 유사기관의 후원자 명단들이 여기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잠재 후원자와의 접촉인데요. 후원을 요청하기 전에 모금가는 사회복지사, 모금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의미합니다. 모금가는 잠재 후원자와 아직 후원 시작하기 전 단계입니다. 전화, 편지,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해서 사전의 접촉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금 과정을 이제 동업자를 찾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후원자는 제3자고 사회복지사가 주체인데,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후원자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가 제3자로서 도와준 역할이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업을 하는 동업자로서 참여하는 것의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현금 후원이 아닌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서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하기 전에, 현금 후원을 하기 전에 어떤 행사에 초청한다거나 소식지를 발송한다거나 장사한다거나 이런 관계를 먼저 맺고 후원자로 개발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자, 파악및 양성 과정의 세 번째로 잠재 후원자와의 접촉입니다. 모든 잠재 후원자를 동일하게 접근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관은 다수의 소액 후원자가 중요하다. 이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후원 모금액이 좀 규모가 커지려면 소액 후원자, 또 중간 정도의 후원자, 거액 후원자를 구분해서 아무래도 고액 후원자에게 좀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보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후원 요청인데요.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모금가의 사전 훈련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보통 일반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거의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고 믿을 수 있는 단체에 후원을 하게 되는데요. 모금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잠재 후원자에게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여겨져야 되고 있고요. 후원 요청 이후에 실제로 후원이 성사되기까지 기간은 짧을 수도 있고 1년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액 후원자 중에 공동모금의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아널스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1억 이상의 후원을 하는 사람들을 명예스러운
이제 협회에 소속된다라는 의미로 아놀 소사이어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1억 이상의 후원이 성사되기까지는 하루 이틀에 한 달, 두 달이 될 문제가 아니고 1년 이상의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자 이런 분야에서는 모금 분야에서는 기부자, 후원자 양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양성의 영어가 cultivate인데요. 경작하다. 마치 그 벼를 키우는 것처럼 후원자, 기부자를 양성해내는 것이지 이게 뭐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특히 그 고액 후원일수록 이 기부자의 양성 기간은 길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회복지 조직, 잠재 후원자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들이 알고자 하는 모든 정보와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관리입니다. 후원금에 대한 의무와 책임인데요. 후원자의 지원에 대한 모금가로서의 감사뿐만이 아니라 실무 담당자의 감사뿐만이 아니라 대개 기관과 단체장의 감사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모금 담당자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기관장, 대표자가 감사의 표현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사회복지 조직은 후원자에게 후원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요. 그 방법은 다양하게 될 수 있겠는데 아주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기관장의 손편지입니다. 인쇄된 편지의 서명 정도가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손편지를 기관장이 후원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인쇄된 편지보다는 훨씬 더 감사의 의미가 잘 전달됩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를 살펴보겠고요. 후원의 목적에 따른 사회복지 활동의 경과 보고 및 모금액의 사용에 대한 보고는 물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후원금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어서 사업 계획 등 변동이 있을 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우리가 이러이러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후원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변동이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예를 들자면 장애 아동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노인으로 바꿨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후원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후원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정기 후원자를 유지하는 것이 신규 후원자를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기업 마케팅에서 똑같은 개념이 먼저 물론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 기존의 고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똑같은 논리가 후원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정기 기부자를 잘 관리하는 게 신규 후원자를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후원자에 대한 예우를 보겠는데요. 모금가는 후원자 개인의 선호도에 대해서 세심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사회적 평판을 높일 기회 또 물질적 혜택을 원하는 후원자라면 그렇게 접근해야 되겠고요. 선물 주거나 행사에 초청하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는 후원자들에 대해서도 반대 상황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떤 후원자는 감사패, 표창장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 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봐주기도 원하고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곳에도 자기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여서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감사패를 굉장히 오랫동안 후원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신 분이어서 감사패를 전달하고자 전화를 먼저 드렸는데 굉장히 언짢은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고 감사패 만들 돈으로 차라리 클라이언트를 더 도와야지 그런 감사패 같은 건 필요 없다라는 반응이셨고요. 그래서 안 받을 테니까 그리고 이런 거 준다고 하면 앞으로 후원도 안 하겠다 라는 입장을 보이셔서 좀 당황한 적이 있는데요. 자, 후원자마다 특성은 다 다릅니다. 최선의 방법은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미리 물어보는 것 자체가 예우인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상을 원하는 후원자일수록 지속기간은 좀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인데요. 후원자 예우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뭐 증명서라거나 배지라거나 기증벽, 그러니까 벽면에 이제 벽도 같은 걸로 또는 상패 같은 걸로 이 벽면에 후원자들의 명단을 이제 공개해 놓는 거죠. 사회복지기관의 규모가 좀 적더라도 꼭 어떤 아주 멋있는 벽돌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이제 벽면에 활용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걸 이제 기증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식지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는 것, 소식지에 이번 달의 후원자 명단 이런 것은 뭐 거의 대부분 들어갑니다. 명판이 새겨진 나무라거나 특별 행사 초청 등 다양하고 또 창의적인 예우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머그컵 이런 건 별로 창의적이지 않아 보이겠고요. 공연 관람 티켓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주제와 관련된 그런 공연, 영화 이런 것들이라면 그런 것에 티켓을 발송하는 것도 이 후원자 예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보상이나 예우는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효과적이겠고요. 후원자가 돕는 수혜자 집단과 직접 연결되는 것일수록 더 효과적일 수 있겠는데 그 예가 헤비타트입니다. 헤비타트라는 것은 주거 문제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정의 서민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로 설계와 노동을 제공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러니까 집 지어주기 운동입니다. 집 없는 빈곤층에. 그런데 사실은 따져보면 이제 이 헤비타트의 후원자들에게 보상은 뭐냐 하면, 보상과 예우는 뭐냐 하면, 실제로 헤비타트 집 지을 때 와서 고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돈으로만 후원하지 말고 집 짓는데 와서 망치질 한번 할 수 있는 기회. 고생하는 거지만 이거 자체가 보상과 예우일 수 있습니다. 후원자에겐 그야말로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죠. 물론 몸은 망치질 하느라고 힘들겠지만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 그것 자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수혜자 집단과 직접 연결되는 것, 그런 예우, 보상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원자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